다이오드를 사용하는 다양한 회로를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하게 되면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구성할 수 있어요.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이오드와 커패시터를 조합을 하게 되면 최대 전압을 검출할 수 있는 픽 디텍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오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예인 파워 스플라이의 기본적인 구성과 실제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스플라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만들 때는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볼티지 레귤레이터 IC를 사용해서 좀 더 특성이 좋은 파워 스플라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볼티지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볼티지 레귤레이터는 전압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장치를 뜻합니다.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소자로는 간단하게는 제너 다이오드 아니면 볼티지 레귤레이터 IC가 전용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 소자에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사용을 하면 전압 변동성이 이렇게 변하는 걸 거의 일정하게 변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자를 볼티지 레귤레이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우리는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너 다이오드 사용하는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를 사게 되면 제너 다이오드에는 전압에 대한 크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6.8V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6.8V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제너 다이오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8V짜리 제너 다이오드가 있고 이 제너 다이오드의 그 심벌은 Z자 모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다이오드는 짝대기인데 그 제너 다이오드는 Z자 모양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 6.8V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항상 이렇다는 게 아니고 예시를 보면 제너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야 되니까 제너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전압은 실제로 6.7V였고 이 제너 다이오드가 브레이크다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때 흐르는 전류는 5mA. 그때 등가적인 저항은 20옴 정도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6.8V가 나왔다라고 내부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그냥 6.8V짜리 그 제너 다이오드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더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등가 회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VG0라고 하는 그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볼티지는 6.7V가 되고요. 저항은 25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가 왜 볼티지 레귤레이터가 되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에 부하를 달았습니다. 자, 부하를 달면 회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회로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자, 내가 VS라는 전압을 걸었습니다. 자, VS라는 전압을 걸었고 그때 저항은 RS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옴이 있는 거죠. 500옴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너 다이오드를 걸었기 때문에 이 제너 다이오드는 6.8V짜리 전압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부에 10V를 걸었지만 제너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그 제너 다이오드의 전압은 6.8V가 걸립니다. 네, 제너 다이오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전압을 걸어줄 때 우리가 보통 다이오드라고 하면 자, PN이 있으면 P에서 N으로 전류가 흐르고 이 화살표 모양이 다이오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포지티브, 플러스라서 P고 N은 네거티브, 마이너스라서 N입니다. 그래서 P 쪽에 플러스 전압을 걸고 N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서 우리가 이 다이오드가 ON이 되도록 해주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반대입니다. 특이하게 반대예요.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이 작대기가 있는 쪽을 항상 플러스를 걸어주고
화살표가 시작하는 쪽을 마이너스를 걸어줍니다. 통상적인 다이오드에 비해서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포워드 바이어스로 쓰는 게 아니고 리버스 바이어스로 사용을 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제너 다이오드는 제너 브레이크다운을 이용하는 다이오드입니다. 브레이크다운은 이제 붕괴가 되는 건데 전압이 원래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다이오드의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특성이 붕괴한다. 그래서 항복 전압이라고 하는 그 전압이 있습니다. 그걸 제너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라고 하는데 그게 제너 다이오드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5V, 6V 이 정도에서 항복 전압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전압이 이제 항복이 되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데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항상 제너 다이오드는 리버스 바이어스 형태로 사용을 한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면 편합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6.8V만큼 전압을 가해주니까 부하 전압에도 6.8V짜리 전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10V짜리 전압이었는데 얘가 변동했습니다. 얼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1V만큼 변동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 어쨌든 이게 전원 쪽, VS 전압 쪽이 변동을 하더라도 제너 다이오드 쪽은 전압이 변동되지 않고 6.8V로 일정하기 때문에 부하 전압도 6.8V로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 전압의 흔들림을 제너 다이오드로 통해서 완화시키고 제너 다이오드가 이상적이라고 하면 아예 완화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하게 변동성을 사라지게 해서 부하 쪽에 6.8V라는 전압을 항상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 볼티지 레귤레이터는 이상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얼 볼티지 레귤레이터가 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너 다이오드는 그 정도까지 이상적인 특성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다이오드 단랑 하나만 쓰기 때문에 그 정도 성질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를 더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제너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를 알기 때문에 0.7V짜리 전압원과 20ohm짜리 제너 다이오드의 스몰 시그널 저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너 다이오드 있던 자리에 전압원 하나와 저항 하나로 회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 회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노턴 등가 회로를 이용하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가 VS, 그 다음에 저항은 500ohm, RS,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 전압은 VC0라고 하고 제너 다이오드의 스몰 시그널 저항은 RZ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턴 등가 회로로 바꾸면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바꾸는 거죠. 전류원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류원이 있고 저항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항은 RS하고 RZ가 병렬이 되는 거고요. 자, 전류가 있는데 전류는 IS라는 게 있고 IZ0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IS는 어떻게 구하나요? IS는 VS하고 RS로 구하면 되는 거죠. 얘를 숏을 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니까 VS를 RS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IZ0도 똑같이 제너 다이오드를 숏 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니까 VC0를 RG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병렬이니까 실제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흐르나요? 두 개가 같이 흐르죠. IS하고 IG0가 이제 같이 흐르고 얘는 RS를 VS로 나누고 VG0를 RG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고 저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저항은
RS하고 RG가 병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회로는 어떻게 바뀌나요? 전체 회로는 노턴 등가 회로로 I가 있고 저항이 R인 회로로 바뀝니다.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RL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테베닌 등가 회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테베닌 등가 회로를 바꾸면 회로는 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V 그 다음에 R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 RS라는 저항이 달리게 되겠죠. V는 어떻게 구하나요? 노턴 등가 회로에서 전류에다가 전압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전류는 얼마였습니까? VS, RS, 그 다음에 VG0, RG가 있었고 여기에 전체 저항 RS 병렬 RG가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아주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RS 더하기 RG 분의 1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VS 곱하기 이제 RG 그 다음에 VG0 곱하기 RS가 나오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VG는 얼마였습니까? 20ohm이었고 RS는 얼마였어요? 얘는 500ohm이었으니까 VS의 변동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저항 B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줄어들게 돼서 여기 있는 것처럼 1V만큼 값이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는 RS가 곱해지는 거고 원래 있던 6.7V에는 500ohm이 곱해지기 때문에 1V의 변동성은 이 제너 다이오드에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완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계산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볼티지 레귤레이터의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능력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RS 저항을 얼마만큼 내릴까 하는 데 달려 있는 거죠. 예를 들어 RS 저항을 극단적으로 내리게 되면 VS에 있는 전압이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곱해지는 게 RS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 곱해지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는 재미난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회로 중에 픽 디텍터라는 게 있습니다. 픽은 꼭대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의 최대값 검출기입니다. 이걸 픽 디텍터라고 하는데 최대값을 만들어내는 최대값을 인식을 해내는 회로는 상당히 간단한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커패시터를 하나 갖다 놓고요. 여기 다이오드를 하나 갖다 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왜 꼭대기값, 전압의 최대값 추출되는가 한번 보면 맨 처음에는 자, 다이오드의 컷인 볼티지, 그러니까 V인보다 걸어주는 전압이 더 크면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다이오드는 전류를 P에서 N 방향으로 혹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도록 설계가 된 정기적인 스위치이기 때문에 전원에서부터 부하 쪽, 이 경우 부하는 커패시터입니다. 부하 쪽으로 전류가 잘 흘러서 부하 쪽의 전압이 잘 나타날 겁니다. 자,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압, 걸어주는 전압은 떨어지는데 커패시터에 충전된 전압은 얼마입니까? 이 VS는 내가 걸어주는 전압, VS 빼기 V인 만큼 큰 전압이 커패시터에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커패시터는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를 통해서 전하를 저장함으로써 전기,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능력. 쉽게 이야기하면 커패시터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라서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면 전압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전압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전원 쪽 전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이 다이오드를 보면, 자, 다이오드의 N쪽은 전압이 얼마입니까? VS 빼기 Vin. 근데 여기 VS도 VS의 최대값이죠. 최대값에 Vin 0.7V만큼 뗀 전압이 N쪽에 걸려 있고, P쪽 전압은 VS가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P가 N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N이 P보다 커서 N에서 P로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전류가 N에서 P로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합니다. 못해서 다이오드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니까 항상 커패시터에 있는 전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주는 전원 전압의 최대값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다이오드와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면 픽 디텍터라고 하는 전압의 최대값을 얻는 장치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다이오드와 저항만 있다고 하면 얘는 half wave rectifier가 돼서 걸어주는 전압의 반쪽, 플러스 방향의 반쪽만 전류를 흘리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걸어주는 건 똑같은데 부하를 저항을 달아주는가 커패시터를 달아주는가에 따라 가지고 회로의 동작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실제 픽 디텍터를 보겠습니다. 실제 픽 디텍터는 부하가 달려 있습니다. 부하가 달려 있어서 여기에 커패시터를 충전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충전을 다 했다가 여기에는 회로가 끊어지면 이 커패시터가 저항 쪽으로 방전을 합니다. 얼마만큼 방전하는가는 우리가 배운 RC 회로를 시간 영역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시간 영역에서 풀어주면 시정수, 타임 컨스턴트라고 하는 시정수에 따라서 방전되는 속도가 달라지죠. 시정수가 크면 클수록 방전은 천천히 되게 됩니다. 자, 그런 시정수까지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는 싫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성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충전이 딱 됐습니다. 충전이 딱 되면 여기부터는 다이오드가 끊어지겠죠. 다이오드가 끊어지게 되면 커패시터가 방전을 합니다. 커패시터가 방전을 해서 서서히 이게 떨어지겠죠. 얼마만한 비율로 떨어지는가 하는 게 타임 컨스턴트, 그러니까 시정수 혹은 시상수라는 값인데요. 어쨌건 천천히 방전을 하게 됩니다. 방전했다가 다시 전압이 이제 올라오는데, 자, 내가 갖고 있는 커패시터 갖고 있는 전압보다 걸어주는 전압이 0.7V보다 더 높게 되면 커패시터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다시 충전이 완벽하게 됐다가 다이오드가 이제 끊어지면 요 짧은 기간 동안 다이오드는 ON이 돼서 짧은 기간 동안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많이 흘러서 커패시터를 충전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방전으로 전압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게 계속 방전되면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부하 쪽에 저항을 부하로 달아줬기 때문에 커패시터에서 저항 쪽으로 방전 전류가 흘러서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파워 스플라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워 스플라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트랜스포머가 필요합니다. 트랜스포머가 하는 역할은 전압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20V가 아니고 120V를 쓰기 때문에 자, 120V가 왔습니다. 나는 전압으로 12V가 필요하다고 하면 트랜스포머를 통과한 다음에 12V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전압 변화 120V를 12V로 만들어주는
이 장치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변압기가 됩니다. 변압기가 동작되는 원리는 쉬운데요. 자, 이런 철심이 있습니다. 요 철심이 있으면 요 철심에 내가 선을 감아서 변압기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변압기를 만들기 위해서 코일을 감아 주는데요. 요 코일에 감는 횟수를 n이라고 합니다. 그럼 n을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전압이 많이 걸리고 코일에 감는 횟수가 적으면 전압이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 120V를 12V로 바꾸는 변압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왼쪽 변 코일은 1000번을 감고요. 오른쪽 변 코일은 100번을 감습니다.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0대 1이 되는데 이게 전압의 비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0V를 걸면 12V가 변압기 부하 코일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VS라고 하면 자, 이 VS는 플러스 전압도 있고 마이너스 전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렉티파이어, 정류기를 통과시켜 줘야 되죠. 정류기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half wave 렉티파이어는 반쪽만 정류하니까 이건 특성이 좀 나빠서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를 통해서 플러스 쪽만 항상 정류하도록, 정류라고 하는 건 전압이 일정하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전압이 심하게 변하기 때문에 노패스 필터라고 하는 자, 천천히 변하는 신호만 통과시키는 필터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전압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완벽한 12V짜리 전압을 내가 만들고 싶으면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저가품인 경우는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IC로 된 품질이 아주 우수한, 품질이 우수하다 하는 것은 전압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거의 DC로 맞추어주는 IC가 있습니다. 이게 볼티지 레귤레이터 IC가 되는데요. 이 IC를 통해서 부하 쪽에 전압을 거의 완벽하게 12V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DC 파워 스플라이의 내부 구성이 됩니다. 간단한 파워 스플라이 회로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워 스플라이를 사용을 하려면 트랜스포머는 필수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AC는 전압이 크게 들어오고 DC는 전압을 낮추어서 쓰잖아요. 또한 AC는 변동하는데 DC는 고정됩니다. 자, 이런 특성을 시작하려면 변압기, 트랜스포머가 필요한데 트랜스포머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 알지만 철심이 있기 때문에 꽤 무거워요. 또 코일이 감겨 있기 때문에 더 무거워지고 부피도 커집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파워 스플라이 혹은 어댑터, DC 어댑터를 만들면 부피도 크고 무겁고 해서 안 좋으니까 아예 변압기가 없이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압기가 없기 때문에 전압이 바뀌는 특성이 고르지가 않고 이 변동하는 주파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 과감히 이제 변압기를 없애면 편하게 이 전압을 또 조정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회로에 보면 커패시터가 들어있는데 커패시터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있고 이 회로를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브릿지 렉티파이어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너 다이오드가 또 하나 보이고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회로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굉장히 좋은 회로 얘가 됩니다. 그럼 이 회로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걸 처음부터 다 세밀하게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로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회로, 예를 들어 브릿지 렉티파이어를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브릿지 렉티파이어는 예를 들어 플러스 전압이 걸릴 경우에 어떻게 전류가 흐릅니까? 요렇게 흐르죠. 요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전압이 되면 반대 방향,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브릿지 렉티파이어이기 때문에 브릿지 구성을 해야 되는데 브릿지 구성은 얘가 브릿지를 구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브릿지 렉티파이어에서 브릿지가 있는 위치, 여기에 브릿지가 있었는데 요게 복잡하니까 바깥으로 빼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걸 알고 있고, 자, 그러면 110V가 걸리게 되면 이 110V는 이 커패시터에 충전을 하겠죠. 커패시터에 충전하니까, 자, 이 브릿지 렉티파이어를 통해서 나온 전압이 커패시터에 충전이 되니까 이 커패시터는 어떤 역할입니까? 픽 디텍터 역할입니다. 전압이 이렇게 전파 정도에서 나오면 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이 커패시터가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커패시터가 충전을 하는데 얼마까지 충전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회로, 제너 다이오드 회로를 봐야 되죠. 이 제너 다이오드는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전압, 항복 전압이 있습니다. 그게 5.1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커패시터는 5.1V까지 충전을 하게 되는데 이 5.1V에 충전했을 때 이 커패시터가 터지면 안 되니까 내압을 15V 한 3배 정도 큰 이 커패시터가 전압을 충전하는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한도가 이제 내압인데요. 이 내압이 15V가 되는 커패시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너 다이오드의 5.1V는 충분히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제너 다이오드 하는 역할은 우리가 앞에 배웠듯이 볼티지 레귤레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IC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IC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주 값싸게 볼티지 레귤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는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 출력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출력은 5V.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5V짜리 어댑터를 사용하잖아요. 걔하고 원리가 동일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충전하면 충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커패시터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5V가 거의 정확하게 그 스마트폰을 제조한 업체의 전압 크기하고 비슷하게 들어와야지 충전을 시작하지 전압이 스마트폰 제조사의 규격을 벗어나면 충전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애플의 어댑터를 삼성에 꽂으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삼성 어댑터를 애플에 꽂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파워 스플라이는 간단하게 5V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주 부실한 DC 어댑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구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파워 스플라이에서 트랜스포머가 없는데도 전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를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전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쉬운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항을 이용해서 전압 분배기를 구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R1하고 R2가 있으면 자, 내가 여기 출력 전압 VO는 R1 더하기 R2로 곱하고 내가 걸어주는 전압 VI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도 전압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항으로 전압을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항은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소비해서 열을 냅니다. 열을 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110V 에너지를 출력으로 손실 없이 전달하고 싶어요. 이게 내 목적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저항을 쓰게 되면 그 저항에서 에너지 손실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 회로에서는 선택한 방법이 저항 대신에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커패시터는 교류가 되게 되면 임피던스를 가집니다. 얼마만큼? 커패시터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요거의 하나의 임피던스를 이루기 때문에 요 임피던스가 전압 분배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 공식처럼 자, 임피던스 G1하고 G2를 더하고 여기에 다시 G2를 곱해서 내가 걸어준 전압 110V를 해주게 되면 이 회로도 교류해서 전압을 분배합니다. 근데 저항으로 분배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이 커패시터는 전력 손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적인 커패시터는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전압을 누가 더 충전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전압이 나뉩니다. 그럼 여기에 커패시터 한번 볼까요? 얘는 C1이고 얘는 C2인데 얘는 크기가 얼마입니까? 47 마이크로 페럿. 마이크로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 여기 C1은 얼마입니까? 0.22 마이크로 페럿. 그럼 크기가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크기가 한 얼마 정도? 100배면 22고 한 300배 정도 이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전력 분배를 하는데 자, 이 C1을 가지고 임피던스를 만들면 G1이라고 하고 C2를 이용해서 임피던스 만들면 얘가 G1이고 얘가 G2가 됩니다. 자, G1, G2가 되면 자, G1의 임피던스가 클까요? G2의 임피던스가 클까요? 얘는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특성을 봐야죠. 커패시턴스 C값이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G값은 커집니다. 그러면 C1하고 C2 중에서 어떤 게 임피던스가 커요? G가 임피던스가 훨씬 더 크죠. 크죠. 얼마만큼 큰가 하면 여기에 있는 요 양만큼 훨씬 더 크게 됩니다. 크게 돼서 자, 이 전압을 내가 걸어 주는데 전압을 걸어 줄 때 110V의 대부분은 어디에 걸립니까? 임피던스가 큰 여기 C1 쪽에 걸리게 됩니다. C1 쪽에 걸리게 돼서 C2 쪽에는 전압이 얼마? 5.1V만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5.1V만 이 커패시터 쪽에 전압이 걸리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 파워 스플라이라고 하면 저항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항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회로가 문제가 되죠. 전류 흐름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10kΩ짜리 저항을 넣었는데 워낙 전압이 높기 때문에 이 저항이 버틸 수 있는 전력 한계를 5W짜리 굉장히 큰 전력을 버틸 수 있는 저항입니다. 얘를 달았고 여기서도 안심이 안 되니까 퓨즈를 다는데 250mA 이상이 되면 끊어지는 퓨즈를 달아서 이 파워 스플라이를 안전하게 자, IC를 가진 파워 스플라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워 스플라이에서 IC를 썼다는 것은 대부분 볼티지 레귤레이터 IC를 썼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 보면 7805가 있는데요. 얘가 레귤레이션을 해주는 IC가 됩니다. 이 IC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쉿을 봐야 되고요. 데이터 쉿에 의하면 1번 단자가 입력 단자, 3번 단자가 출력 단자고 출력 단자는 5V를 거의 완전하게 이제 출력을 해내는 거고요. 2번 단자에는 접지, 0V 접지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귤레이터 IC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입력과 출력 쪽에 0.1 마이크로 페럿짜리 커패시터가 달려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IC의 데이터 쉿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볼티지 레귤레이션을 해주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트랜스포머가 있으니까 230V라는 전압이 5V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전압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얼마만큼 낮아지는지는 없네요. 없는데 일단 5V보다는 더 높게 걸려야 되겠죠. 그리고 렉티파이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브리지 렉티파이어. 원래 브리지 렉티파이어는 저항이 여기 달려야 되지만 이게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빼서 달았습니다. 여기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회로드에서 봤던 중앙에 달린 다리처럼 달린 그 저항부가 바깥으로 연결돼서 그려졌다는 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패시터가 또 등장하는데 이 커패시터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다이오드 회로로 보면 픽 디텍터를 해주는 거죠. 최대값을, 전압의 최대값을 잡아주는데 이걸 좀 회로적으로 필터 입장에서 보면 필터는 주파수를 천천히 변하도록 커패시터가 있으면 이 회로는 주파수가 천천히 변하는 성분만 통과시킵니다. 빨리 변하는 성분은 커패시터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라고 하는 특성 중에서 저주파만 잘 통과시켜주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터 성분이 들어갔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커패시터는 픽 디텍터라고 할 수도 있고 저주파를 통과시키는 필터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종합돼서 RC 베이스드 파워 서플라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를 한번 살펴봤지만 한 번에 이 회로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하나 트랜스포머 부분, 브리지 렉티파이어 부분, 픽 디텍터 부분, 레귤레이터 RC 부분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면 이 복잡한 회로도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